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상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합니다. 렛츠고! 자, 지난주 목금을 잘 이겨내고 월요일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이게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와주시고 주변에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매부쇼에서도 뵀었는데요. 저녁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박균택 의원님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조금 그랬습니다. 몇 시부터 나오셨습니까 오늘? 아침 어, 일정이? 뭐 전화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예. 그거부터 준비를 해서 예. 인터뷰하시고 이후에 일정들을 딱 소화하고 계시고. 예. 뭐 워낙 또 바쁘시죠 지금 더군다나. 예, 시기 상황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예,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쨌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해석도 해주시고 논평도 해주시고 지금 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 시원하게 언제나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분이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살아남았어 진짜. 아니 제가 네. 사실은 저 나온 그 다음 날 봤거든요. 이 방송을. 응. 동접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동접자 많이 올랐어요. 2,000명도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우리 때는 1,000명이 안 됐거든요. 어. 그 전날은. 내 덕분이 아니까. 그거 맞습니다. 근데 아니고요. 잘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겠지만은 오늘 왜 200분밖에 안 계시죠? 이거 아니 의원님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조금 이겨내야죠 우리가 같이. 지금 200분은 조금 좀 속상합니다. 네, 소문 좀 많이 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일단 민주당에서 만든 이제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거기에 이제 두 분이 함께 이름 올리셨어요? 예, 변호사님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지난달에 지난달에.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시작됐습니다. 그 변호사님도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많이들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너무나 이제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여가지고 방송에서 많이들 다뤄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요걸 뽑아왔어요.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기자회견문 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설명이 조금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자회견문 보면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사진 조작에 관해서 설명을 했을 뿐인데 검찰의 궤변을 전제로 잘못된 판결을 했다라고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게 좀 궤변이고 어떤 걸 잘못 판결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이쪽으로. 혹시나 해서 네. 이걸 만들어 왔는데 어. 질문을 해 이거 좋다. 예, 이겁니다. 의원님. 야. 이러면 예. 이제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예. 네. 이 원래는 이렇게 여러 명이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 네 명이서 있는 것처럼. 무지 친한 사람들인 것처럼 음. 또 뭐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이 사진을 조작한 거죠. 음.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을 했다. 사진을 조작한 것에 대한 도덕성, 조작적인 행태, 이런 정치적인 공격 행위 이것을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골프를 쳤냐 안 쳤냐의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골프를 안 쳤다고 직접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골프를 친 것처럼 모양을 만들려고 사진을 조작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골프를 쳐놓고 안 친 사람처럼 거짓말을 했다라고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관련해서 한 예. 방송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유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예. 딱 그 방송에 있는 그 멘트, 그 사진이 조작됐다.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한 거. 다른 데에서 뭐 한 거 없이. 다른 건 없었죠. 골프 쳤냐 안 쳤냐 질문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골프 안 쳤어요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안 했다는 건 팩트인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럿이 찍은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서 사진을 이렇게 조작한 것이더군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뭐 조작적인 행태를 취했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따로 떼내서 이 부분은 골프를 쳐놓고 안 쳤다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라는 식으로 검찰은 기소를 하고 법원이 또 그걸 받아주는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저 뒤에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진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질 않고 마치 4명만 친 것처럼 그렇지. 저런 식으로 오해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요걸 사실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네. 근데 검찰은 그 앞에 골프 쳐놓고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네가 말을 그렇게 오히려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았냐. 요 핵심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한 거고 판사님도 그 앞에만 방점을 두고서 검찰의 주장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억울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지금 앞에 말한 것에 대해서만 방점을 쳐서 전체 맥락을 따져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경위나 목적 이런 거를 제멋대로 좀 추측을 해가지고 재판부가 동조한 꼴이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제가 봐도 아니 다른 데서 발언들이 종합적으로 있어가지고 판단을 그렇죠. 했으면은 아 그래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우리가 어딜 떠나서도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요거 보면은 뒤에도 얘기를 뭐 드리긴 하겠지만은 또 검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검사가 기소장을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소장. 공소장. 공소장을 내면 그거를 재판부에서 이제 판사가 아 이거 공소장이 좀 말이 안 맞지 않나?라고 속된 말로 좀 빠꾸시킨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응. 조금 표현이 틀렸으면은 네. 표현을 수정할 기회를 주고 근본적으로 틀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무죄를 해야겠죠. 그 공소장 그대로 쓰더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예. 공소장 문제가- 변경, 공소장 변경을 먼저 요청하고 음, 그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럼 좋아. 내가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 기소 내용과 이것은 안 맞으니 나는 무죄 이렇게 판결하는 게 일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공소장 변경 없었나요? 이 상황 관련해서는 공소장 없었죠? 변경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검찰이 공소장을 썼는데 기억은 처벌할 수가 없고 법에도 맞지 않거든요. 교유행위. 법에서는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지 기억을 처벌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행위란 말을 넣어서 구속 요건에 맞게 공소장을 쓰도록 다시 기회를 줬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만들어 온 말이 1년 동안 연구해서 교유행위라는 말을 만들어서 교유행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라고 공소장을 바꾼 거죠. 교유행위 원래는 잘 안 쓴. 아니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예. 애초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성 요건에 법조문에 보면은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에는 행위 뭐 이렇게 처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김문기를 모른다 안다 이와 관련된 건 기억에 관련된 부분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원래 처벌할 수가 없고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원래 법조문에 나와 있는 그것을 아주 엄격히 해석해서 피고인에게 죄를 물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판사님이 이거 이상하다. 공소장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아하. 이건 기억에 관한 건데 니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행위가 도대체 뭐고 그럼 여기 다른 것들은 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봤죠. 아하. 그러니까 검사가 그럼 좋다. 김문기와 교유행위를 해놓고 안 했다고 네가 거짓말했으니 교유행위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넣어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해 주마 했어요. 그렇게 변경을 그러니까 했다. 판사님이 교유행위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이고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골프 사진 관련해서 넌 분명히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백현동 관련된 건데 여기 이제 기자회견문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왜곡해서 기소한 검찰의 주장 요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심각한 오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걸로 기반해서 이제 또 좀 해석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부분이 하지도 않은 말이고 어떤 부분을 왜곡해서 기소를 한 거고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어요. 국토부가 협박을 했지만 그러니까 5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식품연구 문제가 되는 식품연구원 부지를 비롯해서 LH공사라든가 뭐 또 다른 그 기업들에서 5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5개 전체에 대해서 국토부가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협박했지만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또 새로 별도로 요구를 하길래 여기에 대해서는 절반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지로 바꿔달라는 정부의 요청과 그 업무용 그 용지로 남기고 싶어서 회사가 들어오게 하려는 그 상업용지로 바꾸고 유지하고 싶은 욕심을 합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던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협박을 했지만 안 들어줬다. 새로운 요구가 있어서 절반을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냥 중간말 다 빼버리고 협박해서 들어준 것처럼 그걸 검찰이 기소를 했고 와. 법원도 그것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매부쇼에서 사실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지를 않는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저는 꽤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워낙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얘기를 했던 거는 국토부 협박 있었다. 근데 용도 변경 안 해줬다. 협박이 있었지만 안 해줬다. 근데 다른 건에 있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한 게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 예. 이 나눠져 있는 거를 국토부의 협박이 있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또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협박 없었는데 용도 변경을 한 거는 네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 맞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그 새로운 창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를 거두절미 뭐 또 중간 몸통 생략하는 방법으로 언어의 의미를 바꿔버렸고 어쨌든 연결해 보면 그 말이 있었던 건 맞겠죠. 그렇지만 진짜 의미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것을 이제 인정된다고 유죄를 했고 특히 협박 부분의 의미를 둬가지고 국토부는 협박을 안 했는데 협박을 했다라고 그 부분은 또 강조를 해서 유죄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안 했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인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공문으로 이거 당신들 여러 번. 예, 꼭 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 의무는 아니다라고 공문으로 회신을 했기 때문에 협박도 아니고 의무에 따라 해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고 법원의 판단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예를 들면 제가 곽수산 씨에게 야, 나 1,000원 내놔. 1,000원 내놔.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놔. 제가 그러면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위협이라고 하는 건 표현이 싫으면 수산아 1,000원 주볼래? 1,000원 줄래? 1,000원 줘. 1,000원 주라니까 1,000원 내놔. 저 얘기를 한 몇 번을 했습니다. 니네 집에 예쁜 애가 있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야. 1,000원 있으면 줘볼까?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곽수산 씨 어떻게 느껴요? 저 누나 너무 무섭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협박.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개인적으로 주관이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에 대한 건데. 네, 이제 그것을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협박죄에 해당하냐 아니야, 이거는 따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허위사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느낀 건데. 그러니까 그거 느낀 거 플러스 실제 그로 인한 결과물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섞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 말이 안 되고 이 백현동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는 특히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려면 이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먼저 국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서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지만 죄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좀 고발도 안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 공직선거법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해버린 거를 판사님이 야, 이거 법리상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공소기각이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를 그렇지. 그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검사가 말했으니까 맞는 말이네. 너 협박 느꼈지? 협박 안 느꼈는데 거짓말한 거지? 얘네들이 안 해줘도 된다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 내린 게 잘못이다. 제가 그 판결문을 오기 전에 한번 쭉 봤어요. 엄청 한 150페이지 100페이지 넘죠. 예, 130페이지. 무슨 내용? 어쨌든 근데 방금 얘기해주신 부분을 좀 눈여겨봤거든요. 이게 원래 국회 증감법인가요? 맞나요? 네, 그게 맞습니다.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네, 그거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그 안에서만 사실 끝나는 건데 그 이재명 대표 변호하는 쪽에서도 그거에 대한 주장을 했는데. 그걸 되게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뭐 좀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국회 증감법으로 처벌받는 일이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맞아. 근데 이 법을 적용한 이유가 뭐냐면 그 면책 조항을 여기다 적용할 수가 없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야? 첫째는 국정감사와 상관없는 발언들을 했다. 그리고 명백한 허위 그 진술들을 늘어놓았다. 그러니까 그 법에서 봐주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 것이 분명해서 못 봐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다 보는데 그렇죠. 그게 국정감사와 상관없는 것이냐? 맞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심적 압박들을 그렇게 주는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이 수없이 오고.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대통령이 그 식품연구원 부지를 특정해서 용도 변경에 협조하라는 발언까지 하거든요. 그 공문까지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총리실은 또 정부 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또 인적으로 문책한다. 직무유기 등으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 써서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것을 협박으로 표현한 것이 표현이 좀 부정확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게 명백한 허위 조작입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국감 목적에도 부합하고 표현의 뭐 착오라든가 부정확성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의도적인 거짓말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면책 조항이 적용이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봐주려고 마음을 먹어버린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국토부가 협박했냐 안 했냐 협박을 설령 안 했는데 했다고 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게 뭐냐면 선거법에 보면 후보자의 행위 경쟁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처벌합니다. 아, 근데 그래요? 국토부가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제3자의 행위에 관한 얘기니까 선거법상 처벌받는 영역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이것을 가지고 피고인의 영역의 행위인 것처럼 만들려고 어떤 조작을 하냐면 국토부가 협박했다를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수동태로 문장을 바꿔버리는 거죠. 아, 그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협박을 그러니까 받았다로 바뀌어지면? 협박을 했다면 저 협박을 행위자, 한 사람의 행위자. 영역에 행위자. 속하는 행위인데 국토부의 영역. 협박을 받았다는 나의 영역에서 빚어진 일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수동태로 문장을 바꾼 건데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들었던 것이지 내가 하는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행위가 아니긴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문장을 그래 장난을 쳐도 그러면은 검찰의 기소도 잘못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 법원도 그 법률의 구속 요건을 맞추지 못한 법적으로 정확치 못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면서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니냐. 제임스 본드. 네, 아니야, 근데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조금 날카로웠어요. 약간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협박이라는 게 아까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정확한 예시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 최욱 선배가 방송 갔어. 저한테 너 방송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래, 그렇게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럼 너무... 제가 그거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쵸. 당연히 좀 더 잘해라. 너 그렇게 했다가는 잘린다. 라는 뭐 약간의 격려일 수도 있지만은 압박으로 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최욱 씨가 말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했으니 그건 협박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한 거 아닌가?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정확해요. 정확하잖아요. 네, 정확해요. 그 느낌이 좀 들더라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어렵네요. 어려워요, 진짜. 근데 제가 이걸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그냥 의원님은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래도 당에 계시니까 의원님이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순수한 궁금증이 들었어요. 1심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기사들 보고 방송들 보면은 2심 그리고 대부분 1심 이렇게 나면은 뒤집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이 많이 들리더라고. 일단 그거는 맞습니까? 쉽지 않은 거는? 원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퍼센테이지가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30%?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타이밍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당연히 아닌데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있을 때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2심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뒤집지 말아달라 이런 공문을 내렸어요. 법원에 판사님들한테. 그래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꾸 항소한다. 뒤집힐 걸. 그러고 나니까 정말 1심 판결이 오히려 조금 길게는 되더라도 2심을 항소를 잘 안 바꿔주는 거예요. 항소를 해도 항소 기각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점점 쌓여가지고 마치 1심은 무조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심하고 3심하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 문제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이명수 대법관 이제 오면서 대법원장 오면서부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심리해라 이제 이래가지고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심 판결이 뒤집어지기 어려운 거는 맞지만 그런 일이 뭐 없거나 벌어지지 않거나 이건 아니에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제가 지금 한 20년 정도 변호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금 검사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시지만 실질적으로 1심에서 2심 뒤집어지는 예는 왕왕 있고 많이 있고요. 또 우리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1심 판결 되게 많습니다. 그럼 그런 판결 받을 때마다 전부 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뒤집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1심에서 전제 사실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를 들면 골프 사진 그 관련해서도 지금 그렇죠. 그 기초 사실이나 전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쓴 것처럼 지금 판단하잖아요. 또 두 번째 그 백현동 관련해서도 지금 이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 실제 용도 변경하고는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사님이 그걸 섞어가지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기초 사실이나 전제 사실이 잘못된 사상 누각이 돼버려가지고 그 위에 쌓아올린 것들을 한 번만 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렇게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2심이 있고 3심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 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뭐 일부 언론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 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세 번째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겁니다. 21대든 뭐 22대든 그 전이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예가 없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사람은 뇌물과 관련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을 선고받은 거예요. 다 최소한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벌금 150만 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거고.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정말 과연 그런 정도 행위에 해당합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얘기를 먼저 꺼낸 것도 아니고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즉흥적이고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낙선시키거나 혹은 자기를 당선시키겠다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예하고 비추어 보아도 현실적으로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다. 그럼 이런 걸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네 번째가 하나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또 있어. 있어요. 지금 이 판결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물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아닌 분들은 좀 그쪽에 관여돼 있는 분들은 뭐 어차피 이재명이가 잘못한 거 4번 리스크 이제 현실화된 건데 뭘 화를 내? 너네 자꾸 이 유죄 나오니까 딴소리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한동훈 제일 신났잖아요 지금. 그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얘기는 이 사건의 기소가 벌써 사법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기소라는 거잖아요. 기소 자체가. 이런 종류의 기소는 사실 선택적 기소인 것이고 검사들이 우리 의원님 검사 출신이지만 배타적으로 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휘두른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 결국은 이런 식의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대통령님의 권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왔어. 이거 뭐가 이상합니까? 이거 당연히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걸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유죄가 나왔지만 혹은 유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왔지만 그래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안 바뀌는구나. 우리가 한번 실력을 보여주자.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두 번째로는 25일날 위증교사 이게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법적으로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그런 판결이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나온 그 논리를 따라가서 보자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게 많거든요. 예전에 허위사실 관련해 가지고 이거 많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후보였죠. 그때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 봐서 돈 빼고 절여냈다. 근데 이거 손실 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손실봤던 돈을 또 돌려받았죠. 돌려받았잖아요. 주포한테 돌려받았나? 네, 주포한테 근데 돌려받았죠. 이게 실제로 이건 팩트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걸 지금은 그러면 수사를 뭐 당연히 뭐 대통령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기간 공소시효. 공소시효. 그 얼마나 됩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은 6개월인데 아 선거가 끝나고 2달 만에 대통령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4개월. 2달 빼준 다음에 네. 정지가 됐으니까 퇴임 후로부터 4개월이 남습니다. 퇴임 후에 4개월. 예. 그럼 아직 뭐 죽은 건 아닌 거네. 퇴임하더라도 4개월 동안은 시간이 있는 거고. 예,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퇴임 후에 수사 어쨌든 좀 그때 되면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아마 표정이. 퇴임 시기도 앞당겨질 수도 있고 아무튼 잘 될 겁니다. 이대로 무사히 넘어갈 수는 없겠죠. 저처럼 악행을 쌓는데 어느 국민이 저것을 그냥 방치를 하겠습니까? 줄리 앙뚜아네트님이 우리 박균택 의원님 후원했습니다. 그래요? 열일하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후원. 열일하시니까. 아유 저렇게 훌륭하신 시민이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그 결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님이 퇴직한 부장 판사님이랑 뭐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 무슨 네, 얘기입니까? 네. 아니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결론이 난 다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제가 아는 분들하고 얘기를 당연히 나누겠죠. 근데 그 판결 선고 나자마자 그냥 팍 먼저 튀어오른 기사 중에 하나가 중앙하고 이제 조선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이분은 정통 법관이다. 이분은 치우치지 않는다. 뭐 어떤 활동 같은 거 하지 않고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30년 된 정통 법관 출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종류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걸 내보내지 않았던 그런 분에게 물어봤죠.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냐. 생각하시냐? 예, 그랬더니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저하고 주고받은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데 보여주세요 하면은 어. 되게 뭐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있습니까? 자료 화면이 없나요 여기는? 없어. 말로 해야 돼. 내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정도 성의도 안 어. 보이다니. 잠깐 여기에 지금 원고에 있는 거는 원고 있는 걸 말해주세요.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네네네. 판사의 본분 망각. 검사 판사가 대선 후보 고르는 나라가 과연 민주국가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법관이 이제 선출되는 게 아니죠. 근데 검사 그리고 판사가 대선 후보를 고르는 나라. 그러니까 1심 결과로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사실 끝내겠다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꼴이야? 국민이 대통령으로 키워내고 있는 사람을 일개 판사 손끝에 운명을 맡기다니 나라 망할 일 아니야?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국민이 대통령으로 키워내고 있는 사람을 판사가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결해서 그 사람이 목숨줄을 끊어놔도 되느냐? 국민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거나 그 사람이 정치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이 맞냐? 이제 그 전제는 당연히 기소가 엉터리라는 뜻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한 부장판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무리 누구처럼 정통 법관이라 해도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판사 입만 쳐다보면서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정치할 생각은 안 하는 모양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 관련해 가지고 나도 30년을 내리 판사만한 내가 이 사건을 맡았더라면 나는 무죄를 선고할 거 아니면 이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니 오히려 내가 공소 기각을 하거나 왜 사법부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아니면 스스로 회피하였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실제 정통 법관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거죠. 그 의원님한테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다른 거 다 그렇다 치고 진짜 많이 양보를 하더라도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이 나온 사례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나 있었죠. 그 하나 빼고는. 최근에. 그러니까 그만큼 드물고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중형이 나왔다라고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이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는 어떤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아는 세게 나온 법에 대해서도 거는, 네. 허위사실 공표를 가지고 그 죄명만으로 벌금형을 넘는 판결을 한 경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유죄 무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한 충격일 뿐 양형에 대한 충격을 크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양형은 분명히 지나치죠. 지나치다. 전례가 없던 일이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양형을 보면서 양형이 높다는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도 이거를 이렇게 유독 이렇게 센 양형을 한 거 보면은 어떤 피고인에 대한 굉장한 뭔가 편견, 불만, 불신 이런 것을 가득 안고 있었구나. 그것의 표현이라는 것들이 더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위증교사 사건 25일인가요? 네. 25일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임플란트액 29만 원. 정품 국산 임플란트액. 다음 주 월요일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의원님이 그 녹취 파일 공개하신 거 있잖아요. 30분짜리. 예, 제가 예. 그거 오늘 오기 전에 싹 듣고 왔거든요. 예. 근데 일단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위증교사가 아닌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번 이제 25일 사건 일단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짓말 해달라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있는 대로 해달라. 기억을 상기시켜서 해달라. 근데 그거는 확실히 있더라고. 이런 진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내가 의견서를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쟁점들을 한번 보고 과거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김진성 증인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당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있는 대로 경험한 대로 얘기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것은 위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위증 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좀 오해되기 쉬운 표현이 뭐가 있냐면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해달라는 의미인가 해가지고 저도 잠시 긴장을 하고 전반적인 문장을 봤는데 네. 너는 그 당시에 김병량 시장의 측근이었다. 측근 비서였지만 재선 선거운동을 위해서 밖에 지금 나가 있었던 때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었던 상황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했을 수 있겠지. 그 대신 수시로 오가면서 상황은 전해 들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봤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분위기를 전해 들은 것을 전해 들은 대로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들었다는 얘가 보았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 것이지 안 들은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해 달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 맥락에서 다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교사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김진성이 나 위증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위증교사 유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위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위증을 시킨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한 거랑 시킨 거. 그러니까 곽수산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거짓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제가 안 시켜도 제가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위증했다라고 하는 거는 위증 교사를 하려면 내가 절대 위증할 마음이 없었는데 시키는 제가 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지 위증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그냥 내가 혼자 그렇게 거짓말할 생각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위증 교사를 반드시 이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김진성이가 나 위증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넌 당연히 무조건 네가 위증 교사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아니 지금 저 재료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그거 하면 제가 한번 만들었으니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설명 한번 앞으로 한번 좀 정리합니다. 앞칸으로 더 앞에 있는 거. 그래 차근차근 가봅시다. 우리 진짜 차근차근. 일단은 위증 교사를 이제 했냐? 교사를 안 했다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위증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김진성 씨가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듣기를 원했던 것. 증언을 서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김병량 전 시장과 최모 PD 간에 고소 취소 약속 협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둘 사람 사이의 야합이 아니었냐. 그래서 내가 누명을 쓰고 그러다는 것을 네가 좀 증언을 해주면 하는 이런 바람하에 저 증언을 부탁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답을 했냐면 법정에서 제가 모시던 김병량 시장 성품상 그럴 뿐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했죠.
그러네. 위증이 없는 거죠. 저건 실제로 법정에서 저렇게 예, 얘기했다라는 얘기했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저걸 기소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기소를 못 하니까 두 번째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걸로 기소를 한 겁니다. 아 바꿨어요? 또? 예, 어. 핵심은 기소를 못 해버린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단순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부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아. 너 그때 고소 취소 협의 과정 같은 거 밖에 나가 있어서 잘 몰랐을 텐데 아는 것처럼 얘기한 것 이게 위증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김진성은 내가 위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위증했습니다라고 자백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 자백을 하죠. 근데 이 자백을 왜 하느냐? 그럼 왜 했을까요? 난 그게 궁금한 거야. 자기만의 경험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네. 16년도 넘은 일에 대한 자기만의 경험이니까 전혀 자기만 아는 일인데 왜 굳이 나 위증범이 맞아요라고 얘기했을까? 응. 74억짜리 알선 수재 사건으로 검찰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성 씨가? 예. 근데 저걸 2년째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범은 이미 기소해서 형을 그 김인섭이라는 응. 그 백현동 브로커 응. 거기는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까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오. 이 김진성은 기소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내용을 위증을 자백을 해줘야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고 협조를 해줘야 하니까. 아, 그럼 그 저는 이- 이거 전혀 몰랐네. 그 2번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2번. 예, 근데 억지로 자백한 것이 저건데, 근데 이제 이제 문제는 뭐냐? 한번 아까 그 2번 화면 아까 좀- 2번 예. 자료. 예. 자 보십시오. 고소 취소 그 과정을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 이게 위증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저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보지만 인정한다고 하면 쳐봐요. 근데 저 증언이 이재명 대표한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아무런 관심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증을 부탁할 일도 없는 거거든요. 아, 저거 관련해서는 예, 그냥 나를 주범으로 몰려고 그런 야합을 했다는 것이 궁금했던 것이지 뭐 이거 협의 사항을 네가 아냐 모르냐 이 과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이런 주변부적인 가십적인 내용은 근데 이걸 교사할 리도 없고 또 그다음에 저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핵심 측근이고 그다음에 그 사건에 검사 사칭 사건에 저 고소 대리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김진성 씨가 그걸 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안다고 믿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증을 부탁할 이유도 없지만은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허위의 그 고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위증도 없었고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항이었고 또 교사죄가 될 수가 없다. 고의도 없다. 고의도 그래서 없다. 이것은 유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저는 지금 그 의원님 설명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해주신 그 의혹 관련해서도 전혀 몰랐는데 74억. 74 알선 수재 혐의가 있는데 기소조차 안 당하고 그거 한 있고. 건이 있고 또 하나 또 있어요? 액수불상의 알선 수재 사건이 또 있습니다. 두 개를 쥐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런 그 주변 고소 취소 합의 사실을 그때 네가 알았냐 몰랐냐 저 말도 안 되는 저 주변부적인 사실로 이재명 대표를 엮어넣기 위해서 징역을 3년이나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한한 구형이죠. 근데 저런 짓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70억대의 알선 그 수재 사범을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저건 직무유기죠. 예. 근데 검찰의 저런 뉘앙스는 의혹이 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거 보면은 뭐 팩트라고는 아직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약간 조금 신빙성이 있는 듯한. 김성태 그 대북 송금 사건도 그러니까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봐줘버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협조를 받기 위해서 과거에 검찰이 사소한 편의를 봐주거나 10개 중에 좀 그 자잘한 거 괜히 이런 거 집어넣었다가 욕만 얻어먹을 거 이런 것을 빼주고 편의를 봐준 적은 있지만 그쵸. 국가보안법을 빼주거나 더 큰 저런 알선 수재 사건을 빼준 것 자체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의 검찰이 왜 저렇게 변했냐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충격이나 근데 쓰라림이 큰 마음이 거죠. 안 좋으시겠어요. 원래 검사장까지 하셨잖아요. 그 검사 후배들이 요즘에 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 좀 너무 답답하시기도 할 것 같고 예, 제가 퇴임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많이. 그 뒤로부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근데 변호사님 이게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이제 좀 빠져들고 있어가지고 이해가 굉장히 잘 되는데 왜 이게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응. 그 녹취록을 응. 가지고 수없이 짜집기 된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뭐 예를 들어 아까처럼 그
의견서 보내면 네. 거기에 맞춰서 그걸 읽어보고 기억을 되살려 달라고 할 때 예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 공직선거법상 우리 그 며칠 전에 이제 발표가 있었던 선거 결과가 나왔던 거는 기억이나 주관적인 느낌과 관련된 공소 사실이 이제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무죄 나올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네.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까지도 야 이건 많이 나와봤자 많이 80만 나와요, 원이야 맞아.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위증 교사는 그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제가 그럼 제가 위증할 이유가 뭐가 있어? 위증죄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건 시켰기 때문에 혹은 이 전화 내용 들어보니까 뭐 의견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변론 요지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거겠지. 이게 훨씬 더 유죄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게 더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했던 거지. 실제 위증 교사가 유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은 아까처럼 증언한 사람이 위증했다고 자백을 하지. 자기가 자백하니까. 검찰은 악마의 편집을 해서 나쁜 부분만 모아놨지.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기가 쉬워서 그럴 겁니다. 그 제가 녹취록을 30분짜리를 쭉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정말 일반적인 관점으로 들은 그냥 제 소감평이라고 해야 생각으로, 되나? 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단 하나도 좀 이거 아닌 거를 좀 이렇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간에 약간 그 논란이 되는 그 발언이 제가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좀 하겠습니다도 약간 김진성 씨가 그 말이 나오기까지 통화가 꽤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듣고 기억을 뭐 한번 되짚어 봐달라, 있는 사실 얘기해달라 이런 과정 중에 어찌 됐던 간에 그 텔레그램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변론하는 거를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을 떠올려 달라. 그러니까 예 제가 뭐 그럼 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크게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겠습니다의 뉘앙스는 전 아닌 걸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짜집기만 한 거를 또 따로 들어봤어요. 예. 근데 그걸 들으면은 약간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짜집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상. 악마의 편집이 예. 중요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위키에 쳐도 나옵니다. 진짜 30분짜리를 여러분들 한번 쭉 들어보시면은 이게 왜 위험하다,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지가 약간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거를 꼭 한번 듣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갑니다. 생각보다 꼭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 1심 보니까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이거 여쭤봐도 되나? 진짜 냉정하게? 예.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된다, 잘못됐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냐라고 하더라도 일단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가 그렇게 계속 나와버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브라질처럼 되는 거죠. 룰라 대통령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너무 사실상 멀리 봤을 때 최악을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원님? 만약에 이것도 대법원에서 쉽지 않게 돼버리고 진짜 최악을 생각한다면 위증교사도 만약에 조금 우리가 걱정하는 결과로 나와버리고 근데 그게 대법원까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말도 안 된다 해도 그냥 나와버리면 끝인 거잖아. 그때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런 건 노영희 변호사님. 그렇죠. 내가 의원님이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변호사님한테 아니, 여쭤본 거야. 제가 답을 먼저 하고 네. 노 변호사님이 또 해주시면 저 좋겠습니다. 진짜 걱정되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욕먹을 각오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1, 2, 3 네. 그 심급 제도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또 법원이 가끔 이상한 판결, 뭐 또 고무줄 판결, 상식에 안 맞는 판결로 비난을 받는 그런 법관들도 있었지만 또 최근에 보면 방통위 그 저 뭐 의결사항에 대해서 위법임을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그 대통령실에 쫓아갔던 뭐 저 시위 하려고 갔던 그분들 영장 청구했던 걸 또 기각을 하는 뭐 그런 판사들이라든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그런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것이고 네. 또 1심에서 이런 문제적인 판결이 나더라도 또 2심, 3심에 훌륭한 또 법관들에 의해서 시정될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는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이 특성을 반영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적극 개입하려고 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물론 평등 원칙에 비하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맞지만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민이 선택하는 영역,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국민 주권주의 원칙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법관 한 명에 의해서 어떤 정치인들의 운명이 또 그렇죠. 국민들의 선택이 좌우되는 일은 조금 드물어야 하기 때문에 법관들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집권을 하면은 검찰권, 경찰권을 다 손에 쥐게 되죠. 인사권과 네. 지휘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적 죽이기에 나설 수는 있죠.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본인은 또 어떤 불소추 토권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 마음을 먹으면은 완전히 정적 죽이기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데 과거에는 뭐 관용과 화합과 또 뭐 취소 합의 취소에 의해서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관대하지 못하고 수사 외에는 아는 게 없는 정권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 법원이 더 중심을 잡고 견제자 역할을 해줘야 이게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뭐 훌륭한 법관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법관의 문제 때문에 이런 혼란이 빚어지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결국은 법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국민들이 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또 이런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쟁점과 또 뭐 주제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도 하고 이러면서 법관 3명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도 다 알고서 비판하는 이런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겠구나.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겠구나라는 이런 판단이 들게끔 관심을 가져주고 비판해주는 것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국민적 여론도 어느 정도 그래도 반영이 되긴 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하는 것이 판결이라고 우리가 배우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관들도 국민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좀 건전한 관심과 비판은 뭐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반딧불이님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무서운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결정이 나고 확정 판결이 나온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거를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컨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말 제가 보기엔 너무 무식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25일 날 위증교사 판결 때 마치 이재명 대표를 법정 구속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때 당시에 뭐 징역형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법정 구속시킬 수 있다. 왜? 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체포동의안 지난번에 가결시켜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 말을 한 이유는 일부러 지금 그 재판을 하는 판사님들에게 법정 구속시켜라라고 압박하기 위한 용어로밖에 사실 저는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무식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던 건 지난 국회 때 그 얘기고 이미 국회 구성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국회하고는 이 회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지난 걸 가지고서 이걸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던 당 대표님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판결 선고하지 않은. 근데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국민들이 이걸 뭐라고 느끼겠어요. 이게 바로 정권을 가진 자들이
이 재판부에게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난 살고 싶지 않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을 거는 국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사법부를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믿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는 이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거든요. 요게 당연히 거부권 쓰겠죠. 저희가 많이 다뤘습니다만. 근데 당론으로도 지금 국힘 쪽에서는 행사 건의한다고 하고 근데 요 지금 19일이나 26일쯤 거부권 쓰지 않을까 싶은데 재표결 때요 28일 날 28일 재표일 28일 때. 날 네. 28일쯤 재표결을 할 것 같다고 하면은 국힘 쪽에서는 일단 표단속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뚫고 나가야 되나. 특검법이 이번에는 저는 돼야 이게 좀 같이 좀 쫙 불이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그냥 그냥 방치해서는 8명의 국회의원을 합류시키기 어렵겠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야당이라는 것은 입 밖에는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이 함께 해줄 때 그때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네. 국힘 의원들 8명을 오게하는 방법이 뭘까? 국힘 의원들도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 겁니다. 네. 심지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 보기에 면목이 없었으면 그렇죠. 필리버스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퇴장을 했겠습니까? 맞아요. 자기들도 문제점을 알 겁니다. 다만 뭐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국힘의 힘도 빠지고 자기들도 함께 좀 야당 의원으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이 싫어서 동조를 못 하는 것일 텐데 단순히 그런 행동을 하면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면 단순히 야당 의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 의원도 못되게 너희들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경각심을 갖게끔 국민들이 천만인 서명 운동에 좀 가입을 해주고 동참을 해주고 특히 국민들 마음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정적으로 당선되는 지역들 말고 네. 국힘이 열심히 해야 당선되는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이 좀 더 열심히 참여해주고 경고 전화도 주고 이거 당신 이게 합류를 안 해주면 재표결에 찬성을 안 해주면 다음에 안 찍어준다. 야당 되는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못 할 것을 걱정하라라고 좀 지지, 응원, 비판의 전화를 좀 주시고 그럴 때 겁을 먹은 또 국민이 중요라는 걸 새삼 느끼는 국회의원들 8명이 넘어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명운동 또 특히 그 민감한 지역에서는 전화기 운동 이런 쪽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그 그러니까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상설특검도 좀 저는 같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요건이 조금 덜 까다롭기 때문에 예.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충분히 이 현재 국회 구성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아무리 여당 의원들이라고 해도 국회의원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할 거 아니에요. 국회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루 걸러가지고 명태균 씨 녹취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이든 인사든 개입한 정황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면 저는 아무리 내가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의원으로서 자존심은 좀 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나왔죠. 그 윤한홍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씨가 얘기한 녹취가 나왔는데 그거 일단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 한번 듣고 올 수 있습니까? 한번 들려 주시죠. 윤한홍이 사모한테 사모 딱 전화해봐. 윤 의원님 비서실장 안 돼요. 내가 했지. 윤한홍이가 비서실장 된다 가서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로 나왔고 인사비서관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저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 안 돼요. 바로 때보다 뭐 이유 설명 없이 안 돼.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윤한홍이는 더 이상 못 나가요 저때. 윤한홍이 못 나간다니까. 나중에 봐요. 그 윤한홍 얘기하지 말고 윤한홍이 내 때문에 잘렸어요. 더 이상 나가는 거. 내가 빠간술 됐고 자기 집에 가서 술 먹고 놀고 그 한 3-4시간 놀다 왔거든. 이제 그 본인이 교육위원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사모 지금 학력 부풀리기부터 해가 뭐 학력 위조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럼 윤은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조혜진이가 민주당 걸 다 잡고 있잖아. 그래가 윤은혜 저 교육부 장관을 막은 거예요. 뉴 르노 그랑콜레우스. 르노. 아, 요거 듣고 오셨는데 일단 도지사 뭐 나가는 거를 아니 일단은 맞고 윤한홍 안 되고 비서실장도 안 되고. 예. 근데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윤한홍한테도 전화하고 또 윤석열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당신 그래 알아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의 목소리 뭐 주장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사실 명태균 씨가 저렇게 얘기한 것들 중에 그대로 이행된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 일단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또 나온 거예요. 이게 한두 개가 지금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 하나 드릴 게 뭐냐면은 강혜경 씨가 오늘이 9번째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강혜경 씨가 제출한 녹취록 관련해서 이 자료들이 2만 건이 넘어요. 2만 건. 네, 그것들을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명태균 씨가 그 동안에 강혜경 씨가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많이 부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검찰에서 9번째로 이 강혜경 씨를 오늘 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김기현 변호사가 입회를 했고, 맞아. 그래서 현재까지 9시 넘어서까지 사실은 이제 조사를 받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서 열람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네. 조서 열람이 한두 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오늘 한 조사는 그거래요. 명태균 씨가 그 동안에 관련해 가지고 뭐 예비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좀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다음에 그 현실적으로 공천 관련해서 뭐 어떻게 했네 어쨌네 이제 이런 얘기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수사를 했다는 거고 창원지검의 또 다른 부서에서 이걸 또 맡았다는 거예요. 뭘 맡았느냐 하면은 이 대통령이나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농단과 관련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는 다른 부에서 지금 이걸 또 맡았대요. 그래서 다시 강혜경 씨를 또 불러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를 다시 할 예정이긴 한다는 건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축소시켜가지고 선관위에서 고발한 내용만 원래는 수사를 하려고 하고 원래는 검찰에 그것만 하려고 했었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렇죠. 그냥 명태균의 과시로 그렇죠. 그냥 한 거 아니냐. 근데 워낙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네. 명태균이가 워낙 말을 한 게 너무 많고 지금 녹취도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벌써 한 3개 지금 터졌고 앞으로 나올 게 줄줄줄 쌓여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 간의 대화가 오고 간 카톡도 지금 그 사진 같은 것도 5장이나 확보했다 그러고 사진 그 핸드폰에 들었던 것도 많은 증거들을 다시 만들어 찾아냈다고 하잖아요. 네. 게다가 이준석 의원이라든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대화도 계속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더 이상 이거를 수사를 축소하거나 뭐 선관위에서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그렇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적으로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축소시키기에는 그렇죠.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게 바로 이제 여론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의 힘, 여론의 힘, 그리고 언론사들이 열심히 달려들어가지고 취재에는 취재의 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이게 과연 2년 전, 3년 전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었냐.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세 이렇게 힘이 센 대통령이 사실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지지율이 안 좋지만 끝까지 버텨나가는 게 바로 검사님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게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정권에 협조해왔던 많은 언론사들도 같이 느낀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하고 실질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좋지 않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우리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면 바뀐다는 거를 우리가 믿고 그다음에 다 같이 한번 움직여 보자.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어요. 아 어떻게 더 붙일 게 없어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유, 분이라는 걸 무슨 그런 제가 말씀. 인정하게 됩니다. 무슨 그런 네, 말씀이십니까? 옳습니다. 네. 완벽하다. 예. 아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좀 기사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도 따로 지금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이 김건희 여사 명리학자 관련돼서 오늘 조금 맞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뭐냐? 명리학자 류모 씨가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19년도부터 그 보수 유튜브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사주로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9년도에 요 대통령 사주로 태어났던 얘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가 한번 만날 수 없겠느냐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아크로비스타 가서 만났고 그 뒤로 이제 상담을 해줬다는 거죠, 여러 번. 추윤 갈등 한창일 때 윤석열 거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명리학자가 천운이 좋으니까 살아난다. 그리고 21년 초에는 대선 출마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 명리학자는 당연히 나가야 된다. 그리고 21년 말에 이제 이준석 대표랑 안 좋았죠. 갈등하고. 요때 준석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 하극상 버릴 사람이지만 슬슬 달래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근데 예측은 또 나쁘지 않아. 이대로 됐고 거의. 그리고 23년도 12월에 김건희 여사가 저 감옥 가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은둔하면 된다. 당신도 많이 깨달아야 한다. 제발 좀 나서지 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실제로 한 153일 정도 김건희 여사가 활동 안 했죠. 하여튼 요 이슈가 좀 터졌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뿐만이 아니라 분야별로 한 7, 8명씩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요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분하고 사실은 스픽스에서 그 스픽스 나오셨더라고.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강혜경 씨, 그다음에 명태균 씨 사주를 놓고 분석하는 거를 같이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1시간짜리를 방송을 했어요. 오. 근데 그때 거의 한 10만 조회 그러니까 하루 잠깐 틀었는데 하루 10만 조회 정도 나왔는데 그 언제예요? 댓글에 대략? 욕이 잔뜩 붙어 있는 거야. 한 2, 3주 전이었어요. 2, 3주 전에? 네, 한 2주 전이었나?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토요일 날 이분이 틀었어요. 그 스픽스에서 제가 녹화를 목요일 날 하고 네. 근데 일요일 날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어졌냐 물어봤더니 하도 욕이 많아가지고 댓글이 비공개했다. 그러니까 댓글이 아니라 이 화면 자체를 비공개했대요. 근데 내가 사실 그때 당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사진에 나온 그 류모모 씨의 사진은 옛날 사진이에요. 지금 사진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요거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건 옛날 사진이고.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때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윤 총장이 대통령 사주로 태어났다. 이걸 보고 김건희 여사가 연락 왔다 그랬잖아요. 그 영상이 언제까 찾아보니까 요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봉규 TV를 본다는 소리네. 왜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근데 봤을 저게 때는. 웃긴 게 뭐냐면 저분은 윤석열이 대통령 사주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은 윤석열은 그런 게 아니고 그 부인인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 사주를 타고 태어났지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 서로 둘이 이렇게 부딪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손절당했어요 저분이 최근에 저쪽 동네에서 명태균 씨가 나타난 다음에 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또 그날 제가 방송할 때 사실 지금 여사가 좀 안 좋은 운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무계해가지고 이거는 좀 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고 말하고 그렇지. 명태균은 아무 근거도 없이 저렇게 말하고 또 저 유 원장님은 실질적으로 나는 명리학만 보고 사진만 풀이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근거가 있어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믿어요?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 듣고 싶은 말 하나씩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 원장님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 되게 잘 나갔어 저렇게. 아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좀 힘이 들어요 이분이. 실제로. 실제로 왜냐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저 감옥 가나요? 이 카톡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좀 풀이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도 약간 손절된 분위기여가지고 사실은 잘 나타나지 못했다. 자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그날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감옥 가나 물어본 거 팩트입니까? 네, 물어본 거 팩트예요. 대박이네. 근데 원래 그게 다 비밀이었는데 갑자기 저 취재한 기자가 그 얘기를 딱 주워 듣고는 그거를
확인하러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 원장님의 거기까지. 이 명령자분한테? 예, 예.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주를 들이대면서 풀이를 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슬슬 풀어가지고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사가. 아 팩트는 막 의원님 이게 나라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을 뽑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영부인을 뽑은 것이었고 또 나라가 사실상 무속인들에 의해서 아유, 지배당하는 이게. 꼴이 됐다는 것 음. 참 부끄럽죠. 저렇게 명태균 씨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 그러니까요. 외교 일정에도 개입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또 뭐 대통령 궁이 바뀌는 것, 뭐 관제가 바뀌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세금이 들 것이며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줍니까? 임기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무속인들한테 좀 지배당하는 대한민국은 안 되도록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좀 그러니까요. 행동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왜 원래는 무속을 제가 잘 안 다루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괜한 그냥 몰아가기인가 싶어가지고. 저는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제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왜 하냐면 무속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이슈들이 너무나 많고 방금 얘기해 주셨고 기사도 나왔지만 이게 팩트라고 한다면은 아니 나 감옥 가냐고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심각한 이유가 이 기사를 보면 방금 정리해 드린 기사를 보면 뒷부분에 이게 있습니다. 정부 초기에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비서관이 언론사에 이런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가 중요한 인사를 고려할 때 사주를 즐겨본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보는데 이력서에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서 무당을 통한 사주 본다는 말도 있었다.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요거를 실제로 그 당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주 보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 뽑을 때 이력서를 본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말이 안 여사가 할 되죠. 수 있는 뭐 넘어서는 거죠. 아예 권한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의 한 국회의원도 캠프나 인수위원회 시절 때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게 문제가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무속을 본다면 아까 저희가 녹취록 들려드렸지만 명태균 씨의 녹취도 팩트라면 그렇죠. 윤한홍이나 이런 거 내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대통령한테 그냥 통보하고 끝이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정신교육도 시켰대잖아요. 어, 그 식구들을. 명태균 씨가 네, 3일 동안 막. 이게 너무 그냥 허무맹랑한 아유 무속을 하면 어떡합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국정 개입의 증거들이. 이슈다. 맞습니다. 증거다 맞아. 증거가 나오는 거죠. 변호사님 너무 네. 좋았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시기적으로 맞춰보면 좀 그게 이해가 되네요. 아니 저는 사실은 그 명태균 씨 녹취를 많이 들은 사람이잖아요. 네. 사실 공개 안 된 녹취도 제가 다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녹취들을 흐르는 내용을 싹 살펴보게 되면요. 앞에 뒤에 중간이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저 사람 말이 그 말할 때마다마다 다 정말 사실로 결정난 것들이 되게 많고 현실적으로 연결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저런 거 나올 때마다 대통령실이 뭐 아니다 용산에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이상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나오는 것부터 날짜별로 한번 이거를 다 들어보시면은 그리고 그 날짜별로 있었던 그 당시의 사건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한번 맞춰보시면은요 네. 그게 다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청와대 넘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청와대도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해갖고 용산으로 넘어간 그 관련된 중간의 과정들도요. 처음에는 용산 넘어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그 발표할 때까지도. 근데 실질적으로 용산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확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많아요, 건이.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는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그 지금 그 단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다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신용환 교수가 그 인수위 때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캠프에 있었대잖아요. 네네네. 인수위 때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너무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맞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무속
무속적 분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나갔다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예, 무속에 특히 관심이 많네. 무속적 내가 중요한 분위기에. 얘기할 때 신경 안 쓰더니 무속 얘기만 나오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갔대요. 확 들어오네 예, 귀에. 그래서 나갔다는 사람도 있대요. 예. 그 오늘 JTBC도 지금 단독으로 아까 뉴스 보니까 명태균 씨가 복지부 장관도 추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타고 가려면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이 돼 있으니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창원지검의 또 하나의 부서에서 또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팔 수도 네네, 있다는 예. 거잖아요. PC 자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예. 예. 근데 그 부서에서 더 타고 가다 보면은 어쨌든 이 공천 개입이나 인사 개입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료들이 너무나 방대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예. 포렌식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그 의지를 하긴 하겠지만 네. 그게 하는 신용에 그치는 것이냐 정말 하는 것이냐는 의지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좌우되겠죠. 오케이. 어쨌든 대통령이 임기가 지금 절반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다면 절반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쉽게 협조할 참고인 피자는 없을 겁니다. 네. 명태균 씨도 이대로 그냥 꾹 참고 버티면 녹취록 안 까고 버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형이 낮아지거나 또 형을 선고받더라도 낮게 받거나 또 형집행 정지 가석방으로 일찍 풀려날 수도 있는 이런 타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이제 수사하는 검사들의 의지인데 야당 대표를 70명이 그냥 집중적으로 3년씩 쪼아대던 그 정성, 의지를 여기 한번 보여주기를 여기 한번 기대할 쏟아달라. 뿐이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검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창원지검 그 부서에서 어쨌든 검사들이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아예 안 하면 이제 자료 자체가 없을 건데 이렇게 조사를 시작해서 조사하다 보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정리도 할 거고 요거는 계속 어느 정도 보존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는 혹여나 저는 이거를 증거를 없애버릴 인멸할까? 수가 기록을 네. 아마 내가 조사한 거 없애지까지는 못하겠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졌다면 없애지를 못하는 게 나중에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들통났을 때 네, 네.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어쨌든 보존 기간은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보존을 하게 돼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또 이처럼 중요한 기록은 영구 보존 문서로 뭐 분류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쉽게 뭐 사라질 증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압수수색의 생명은 초창기에 이것을 압수수색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인데 작년 12월에 이걸 압수수색도 하고 적극적으로 핸드폰도 찾고 그렇죠. 그랬던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너무 뒤늦게 나선 것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P&R 압수수색했어요. 맞아요. 네, P&R 그리고 며칠 전에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업체도 압수수색해가지고 사실은 그 카톡 관련된 사진 2만 장 또 복구해서 가져간 거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늦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함부로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처음엔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창원지검에서 조금 더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또 하나의 봐주기성으로 그냥 명분용으로 혹시나 이거 수사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점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보도로 나오는 그 증거들만 봐도 이거를 봐주기용으로 하기에는 나오는 검찰별로 나오는 이슈들도 얘네가 봐주려고 이런 이슈를 이렇게 내보내나? 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항하려고 내보내겠죠. 봐주라는 압력에 저항하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또 있겠죠. 예. 그래도 숫자가 많아지면 예. 반드시 또 그렇죠. 그런 사람도 다른 있겠죠. 사람은 또 섞여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의원님 그 속된 말로 다 썩어 있진 않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욕을 먹게 했던 것이 어쨌든 그 특수부 중심의 그 정치 검사들, 그러니까. 간부들 중심이었던 것이고 또 숫자가 많이 관여다 보면 그 중에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검사, 수사관들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 말을 무시하고 맞아. 또 뭐 자료를 함부로 은닉하고 이렇게 넘어가다가는 언젠가 그게 들통이 나서 본인이 그 자리를 대신 피의자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함부로 경거망동하지는 못할 걸로 믿습니다. 아, 그러길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매불쇼를 지금 한 8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시사를 관심 가져본 게 처음이에요. 8년 동안 저희 사이다 헤드라인 뉴스 코너가 계속 있었는데 시사에 그 전에는 왜 관심이 없었을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뉴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하고 끝냈는데
이번 정권 때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저도 너무 잘 모르던 저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더 공부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나름대로 이제 고민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 이제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앉게 된 건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최순실 씨가 조금 안 된 면이 좀 있죠. 와 재평가 최순실 재평가 맞아요. 너무 충격을 국민들이 받는 바람에 사실은 그 여론이 안 좋아서 너무 센 영향을 그러니까. 센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걸리는 사람들은 좀 덜 놀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사안이 더 훨씬 심각하거든요. 심각하고 더 많죠. 최순실 씨가 굉장히 뭔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딸 입시 문제, 자기 딸 말 사주는 거, 박근혜 대통령의 그 뭐야죠? 나중을 생각해서 후임을 위한 자리 만들기 이런 일에 굉장히 관심의 폭을 적게 만들었지 국정에 폭넓게 개입하거나 인사 개입을 뭐 특별히 많이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금 최순실 씨가 생각하면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다뤘는데 자기는 저 사람은 뭔가 이런 좀 맞아 형평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최순실 폭력을 피해서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제 아드레로 넘어왔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이제 갓난 아이를 등에 업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끌고 힘겹게 걸어온 길을 상상하니까 눈물이 나서 그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번듯한 피난민 시설이 있느냐, 건물이 있나 그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막. 씨가 뭐 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거에 비교했을 때 지금이 너무 심각하니까 맞습니다. 아 오히려 차라리 그때가 뭐 낫진 않았지만은 걔네는 좀 불쌍하긴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심하게 그때 했던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분이 지금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됐다니 아이러니합니다. 하여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뉴스 보는 게 힘드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니까. 근데 요거를 놓쳐버린 순간 동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뉴스를 따라가고 그 의혹에 대해서 계속 쫓아가야 결국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도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뉴스 정리해 드리는 거 부족하지만 봐주시고 또 의원님도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사실상. 노영희 변호사님 정말 네.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두 분 예. 너무나 고생 많으시니까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나 말씀하셔야죠. 아니 아까 혼민정음님께서 여기 찾아 들어오는데 너무 어렵대요. 어렵다고? 네, 왜냐면 지금 국회 생방을 오마이뉴스에서 같이 해서 맞네. 그래서 오늘 많이들 못 들어오신 거래요. 박장범 인사청문회 네, 그거 보고 지금 계시는구나. 과방위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네,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좀. 저 때문은 아니군요. 예. 우리들이 같이 난 야. 저도 사실 걱정했어요. 예. 예. 박장범 근데 뭐 짧게만 얘기하자면 되겠죠. 그래도 밀어붙이겠죠. 아니 뭐. 무조건 하시겠죠. 이것도 의원님 아니 인사청문회가 언제 그냥 좀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그냥 결국엔 될 건데 이런 게 사실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이렇게 김행 얼마나 불쌍합니까 유일하게 그거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중간에 나가서 그러지. 그건 맞지. 하여튼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또 저녁 9시에도 알찬 소식으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대한 좀 즐겁게 유쾌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스케줄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케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도 너무 고생 네,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좀 이따 또 방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마지막 스케줄? 네. 자, 저희는 두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